내란 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이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근거로 당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표정으로 구형 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미소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도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때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다는 건데 근데 웃음은 진짜 왜 웃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이 구형이 본인 생각이랑 너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 엄중한 저 재판장에서 저 웃음이 나올 수가 있나? 저는 뭐 이게 일본 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이긴 한데 쓸데없는 가오 잡았다고 봐요. 예. 야, 뭐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였고 뭐 무기 금고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뭐 무기징역이 훨씬 가능성이 높았고 그럼 뭐가 됐든 저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그냥 가오 잡는 거 약간 헛웃음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도 15년 구형 받았을 때 약간 헛웃음을 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제가요? 예. 그러니까 센 척일 수도 센 척. 있고. 예, 특유의 상남자 컴플렉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상남자 컴플렉스가 있다고 윤석열은. 그래서 그럼 뭐 별거 아니야. 어? 뭐 그 사형 뭐 제대로 해봤자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 사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저의 믿음 같은 게 혹시 있나? 그 뭐 민주당이 지금 사면 제한법 지금 발의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라서 예.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민경 기자님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특검이 이제 세 가지 논리를 크게 했어. 이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갑론의박이 있었잖아요. 한인섭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훈장처럼 될 수 있으니 무기징역이 낫다. 정치 찬압의 어떤 훈장 사형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무기징역이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두환은 사람을 죽였는데 네. 여기는 윤석열은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낫다 이런 논리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두환은요 사형이 최고기 때문에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 위에 만약에 능지처참형이 있으면은 저는 그걸 줬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형이 사형이라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특검에서 얘기한 거는 헌법소를 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직접 하게 했다. 그리고 반국가적 성격이 명백하고 국회에 무장국령을 보낸 거는 12.12 때도 없어. 그 전에 비상계엄 때 한 번도 국회 보낸 적은 없었거든요. 네. 예, 그 이승만 때 버스를 납치한 적은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세 번째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 얘기를 해서 뭐 국민 법감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형 구형이 좀 마땅하다. 네, 뭐 그렇게. 그래도 지난번처럼 졸고 이러던 모습하고는 달리 꼿꼿하게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열심히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우선 약간 스케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 출석한 내용 한번 보죠.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그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예,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예, 그다음에 김용군 피고인, 예, 그다음에 조지호 피고인, 예, 김봉식 피고인, 예, 윤승영 피고인, 예, 목현태 피고인, 예, 출석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 무슨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출석 부르는 거하고 똑같네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근데 윤석열 씨는 또 역시 네 하고서 또 막 떠들고 이러고 있네요. 웃으면서 떠들고 있어요. 네. 아마 오늘 안 좋은 것은 저번에 좋은 거에 대해서 윤핵에 내에서도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는 밖에서 단식도 하고 막 투쟁도 하는데 대통령 계속 실실 웃고 심지어 졸고 있더라. 그게 뭐냐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도 그 경박한 천성은 못 바꿔서 웃고 있어. 떠들고 있고. 근데 직연이가 더 열받습니다. 정말 초등학교에서나 우리 노영이 왔어? 우리 김성환 왔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영희 왔니? 반갑구나 이러는 거. 하나하나의 엄정함과 하나하나의 재판부의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연 목소리가 완전 옛날 김건희 성대모사처럼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막 다 따라해요. 이제 직연 목소리를. 그러니까 골드 R4J님 유치원 출석 체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PWS님도 초등학생 출석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좀 하시는데 와 진짜 어떻게 우리 재판장님은 초지일관 저렇게 끝까지 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약간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헌재에서 사회적으로 빨리 결정 내라고 막 얘기했는데 최대한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최대한 그쪽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나중에 헌재 결정문으로 녹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뭐 국민적 갈등이나 이런 거를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다. 뭐 이런 평가를 나중에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도 충분히 들어주고 깽판 쳐도 교실에서 졸아도 가만 내버려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방 이렇게 꽝 하고 두드리면은 나를 사람들이 와 대단한 판사로 인정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럴 거라고 지금 법원 안팎에서 전망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들과 사법 국민들의 애간장은 너무 녹아나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권위가 너무 망가져서 설령 엄벌을 한다 해도 직연의 저 행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랬잖아요. 피고인들한테 오늘 제가 변호사님 토를 달아서 미안합니다. 아니 맨날 사과를 해요. 변호사님 토를 달아서 미안하다 판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아서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원래 좀 친절하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선고는 세게 한다 이런 일부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선고를 세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제 공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 그 민심에는 되게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좀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민심에 예민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선고만 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하게 제가 하나만 바란다면 그래 유치원 출석 부린 것처럼 뭐 윤석열 피고인 해도 좋으니까 그냥 정말 마지막까지 하자면 선고는 제대로 해달라라는 부탁은 꼭 드립니다. 네. 선고나 날짜 안에 지금 할까를 지금 오늘도 고민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럼요. 열심 공판이 종결될까를 지금. 지기현이 오늘은 꼭 결정을 한다고 그렇죠. 자기 말은 했다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죠. 예, 윤석열의 반성 모습은 저희가 아마 저희 기억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것조차. 저는 왜 자꾸 사과를 요구하고 반성하는 아. 모습을 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요구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반성하고 숙연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없었다는 거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계속 반복됐던 얘기인데 뭐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데 이게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게 윤석열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작년 4월에 총선에서 본인이 다수당이 될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통계인데요. 집권당이 중간에 총선이 있을 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야, 뭐 노무현 때도 열린우리당이 네. 이겼고요. 뭐 이명박 때도 당연히 총선에서 대승을 했고요.
이제 2008년, 2012년. 네. 2008년은 완전히 압살했어요. 민주당이 81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집권당. 2012년마저 심지어 정권 말에도 이겼고. 그런데 집권당이 계속 이렇게 참패 그리고 야당한테 과반을 넘겨준 거는 윤석열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무슨 의회 독재를 그러니까 뭐 본인 주장으로 의회 독재를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이런 탓을 하는 게 웃긴 거고 저는 한마디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에 제가 드디어 공감하는 게 생겼어요. 아, 공감하는 말이 뭐예요? 예.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본인을 바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거 계몽령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 알려주면은 헌재에서는 이렇게 잘 설명하면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야, 넌 바보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진짜 한 10,000배 공감한다.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네. 자기 객관화. 속은 거야지, 썩렬이 형. 네. 자, 일단 사형 구형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2월 선고가 19일에 나오고요. 네, 선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설 직후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들, 이 네. 사람들에게도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징역 15년, 김용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징역 10년 등등을 구형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15년, 이상민 그 전 장관에게 15년 구형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러니까 맨 위에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빼면 127년이 나오나요? 도합? 뭐 이 정도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짧게 설명을 하면은 네. 그 96년에 있었던 12.12 내란 이거의 구형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그때 검찰이 윤석열 사형, 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사형 그리고 노태우 무기징역. 왜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가장 핵심이 노태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호용 특전사령관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광주 학살, 광주 민주항쟁을 이제 진압한 책임으로 여기도 이제 무기징역.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15년에서 10년, 12년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상원이 30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정호용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조지호만 20년 그리고 15년, 12년 뭐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거를 거의 참고를 해가지고 이게 뭐 흔한 사건은 아니니까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지금 이렇게 구형을 요청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얼마나 가담했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뭐 등등을 아마 또 검찰도 잘 따져보긴 했겠습니다만. 한덕수,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위치가 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덜 고려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만 여튼 뭐 특검에서 또 구형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근데 이 구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뭐 아까 웃음도 좀 나왔습니다만 최호종 변론에서도 뭐 별별 궤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네, 이제 다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한 번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 자기들의 세계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맥락을 잡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몽테스키웨가 등장을 했고, 몽테스키웨. 예. 우리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웠던 그렇습니다. 철학자. 그 배보윤 변호사가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 개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였다. 이건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예, 같고요. 이게 아마 공소 취소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동찬 변호사는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이제 거론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것이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내란 몰이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몬다고 해서 다수라고 진실은 아닐 거야라고 주장하는 모르겠습니다.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독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나왔어요. 뭐 이제 무솔리니, 차베스 등등이 등장했습니다. 네. 아니,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뭐 다수 소수의 문제는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릴레오도 나오고 몽테스키에도 나오고 케플러도 나왔다. 그리고 여기 에이스가 김계리 변호사잖아요. 네.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사 쪼가리요? 네. 와, 여기 뭐 하여튼 뭐 언론이고 뭐 의회고 하여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가 봐 여기는. 일단 예,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해가지고 몽테스키회, 갈릴레오, 요하네스, 사과. 케플러 그리고 뭐 조르다노 브루노 뭐 이런 분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이거 진짜. 천국에서라도 분노와 불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변호사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하는 한 축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선관위를 가고 뭐 이렇게 한 게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선고가 나올지 이분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혐의가 많아요. 오늘 선고해야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좀 그 종합을 해서 예. 이제 특검은 종합해서 구형량이 10년이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선고 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전체 유죄가 나는 경우에는 한 7년 내외 정도. 예. 그리고 일부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한 5년 전후 예상하고 혹시 있습니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혐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던가 이런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다만 제일 좀 어느 정도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국무회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국무회의에 그 참석하지 못한 그 국무위원들이 그 국무회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냥 형식적인 국무회의에 불과했다. 그런 형식적인 국무회의에 불과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심의권 방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 자체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전제해야만 네네. 심의방해 혐의가 성립이 되는데 네네. 정상적 국무회의조차 되지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 국무회의라 하더라도 그 뭐 참석하지 일부 국무위원을 안 부른 것을 심의권 방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법리적 논쟁도 있지만 네. 이 국무회의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형식적인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실제하지 않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심의권 방해가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뭐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본류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더 드러내주는 무죄가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씨 입장에서 무죄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무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 두 경우 모두 네네. 전부 다 국무회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은 네네. 요 하나로도 결국은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령 무죄가 나더라도 위법성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렇죠. 이제 그건 경우가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어떤 그렇습니다. 경우라도. 예, 맞습니다. 그럼 이 판결 하나로 그 위헌성 말고 위법성도 이미 다 끝나는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그 절차적인 위법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가 기소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도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 이 관련해서 이제 특검은 2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네. 이것도 결국은 계엄의 위법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이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름대로 이 계엄과 관련된 절차적인 위법성이 아주 명확하게 이 사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나게 되면 나중에 후속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 가장 그러니까 큰 혐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잖아요. 네네. 이제 구형량도 이게 제일 많아요. 5년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 그 경호처의 무력 뒤에 숨어가지고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이 법을 어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그 무력 사용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공권력이었다는 점에서 이 윤석열 씨가 그 계엄 이후에 보여준 그 반성 없는 태도 네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에 이제 그 대학 논리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온 게 공수처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 네네. 이 논리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수처 자체의 수사권 논란 그 부분에 대한 뭐 명확한 판단을 제외하고라도 사실 그 영장 일단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본인이 이게 불법 영장이라는 그 자의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네. 거부하고 계속 이 다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가지고 아마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공수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란 사건 있지 않습니까? 2월 19일 선고가 예상되어 있는 내란 사건에서 아마 주된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런 그 아주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구속적부심이라든가 이런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본인이 이렇게 경호처의 무력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 그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런 준엄한 아마 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행여나 앞으로 있을 유사 사례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텐데 네네.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절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예.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고. 예. 그나저나 오늘 이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그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 안 해도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출석을 해야 돼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 불출석의 경우에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무조건. 그렇게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출석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 구인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던가 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 불출석 그 벌석 재판이라고 해야 되나? 불출석 재판의 그 공판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구인 가능. 만약에 나 안 나가겠다 하면 강제 구인 할 수 있습니까? 강제 구인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네. 불출석 재판의 특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 그때는 새로 기일을 잡아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 감찰관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만약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다른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앞으로 양형이 뭐 사형 구형 받은 사건도 있고 훨씬 더 중대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양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그 논란이 되었던 그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법적 논리 부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네. 향후 뭐 재판부를 하는 재판부라던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그 본인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뭐 확신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뭐 단호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도 지금 이제 앞으로 구성될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제 가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내란이라는 그 죄명은 아니지만 사실 이 체포방해 혐의가 내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앞으로 구성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야 될 사건이고요.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사실 뭐
이런 중대한 사건을 좀 어떻게 보면은 희화화되어 있는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부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것이 국민적인 불만이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다음 주에 21일이죠. 다음 네네. 주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선고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좀 잠깐 오갔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고 예. 나중에 공수처장병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추가가 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내란 사건이냐 아니냐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 오늘 사건은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 형사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만 내란으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혐의가. 그런데 이 다음번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그 내란을 전제로 하는 그렇죠. 그런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아주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질문도 성립이 안 되긴 하는데 예. 재판부마다 내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법률적으로는 뭐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예,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비록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4월 4일 날 탄핵 심판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헌정질서 위반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국무회의가 형해화되고 형식적인 국무회의였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가 내란죄의 요소가 될 만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데 사실 본류가 되는 재판은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이 사실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그 사건이 1차적으로 심판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수적인 판단으로서 체포방해라든가 뭐 그렇죠. 무인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그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이제 사형 구형까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웃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그 장면 보셨어요? 감독님? 저도 뭐 방송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심리를? 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려는 태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리고 또 그런 그 사형이라는 엄중한 순간에서 뭐 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허세? 들고 예. 나 이렇게 의연하다. 예. 뭐 사실 그 웃음이 의연함으로 보이지는 않던데 네. 어쨌든 본인은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뭐 그런 뭐 좀 허세 정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허세 부리기다. 그 웃음의 의미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 벌써부터 뭐 길어야 5년 복역하고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예. 특별 사면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란 사건 이런 거는 특별 사면에서 제외돼야 된다. 혹시 이런 입법비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그 대통령이 사면권이라 하더라도 예.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렇죠. 그런 피해자의 의사, 명확한 의사 이런 거에 반하게 그 특별 사면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란죄라든가 이런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삼는 범죄에 대해서는 뭐 국민 투표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뭔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만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론상으로도 얼마든지 그 입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